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실 법한 주제가 바로 이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그 가세연이 이재명 대통령, 그때 당시 이재명 후보의 부부싸움의 배경에 뭐가 있다, 불륜이 있었다, 내지는 뭐 이재명 소년원설, 거기에 대해서 한 4년 만에 판결이 났습니다.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이라서 기사는 보셨겠지만은 판결문 내용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판결문을 들고 왔습니다. 간단해 보이는 사건인데 판결문이 30페이지가 넘습니다. 어제 저녁, 어제 오후 늦게 제가 입수를 해서 나름대로 이제 꼼꼼하게 분석을 해봤고요. 법원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안의 개요는 그렇죠. 강용석 변호사 그리고 김세희 대표, 강용석 변호사가 벌금 1,000만 원, 김세희 대표가 벌금 700만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판결을 한 재판부는 중앙지법 형사 27부 우인성 부장판사입니다. 자, 강 변호사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됐었냐? 벌써 20대 대선이네요. 2021년 5월에 가세연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고 정가를 숨기기 위해서 생년월일을 바꿨다. 이런 의혹 제기를 했다는 것이고 또 그해 11월에 이번에는 강 변호사하고 김세희 씨가 같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낙상 사고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니까 이 대통령이 불륜으로 나온 혼외자가 있고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다가 다친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뭐를 사실로 판단했고 뭐를 아니라고 판단했고 뭐는 정당한 근거 있는 의혹 제기라고 판단을 했는지 자, 이 부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부부싸움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판결문을 보실게요. 자, 보도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뭐 그냥 이렇게 나왔죠. 보도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근거가 있는 부분의 의혹 제기다. 라고 이제 이렇게 뭐 보도로만 나왔었는데 자, 실제 판결문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런 그 부부싸움 뭐 구체적으로는 이재명 당시 후보가 김혜경 당시 후보 부인을 폭행해서 다치게 했다. 이제 그런 의혹 제기인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결문에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의 의혹 제기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고 한다면은 상당한 이유에 근거한 의혹 제기다. 이 부부싸움이라는 게. 그럼 재판부가 왜 그렇게 봤냐. 자, 보세요.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까지 그렇게 항목별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기역. 대선 준비로 중요한 일정이 여러 개 있었는데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다 취소를 했다. 그러니까 뭐 부인이 다쳤다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대선인데 다 취소를 했다. 그리고 니은. 단순 낙상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치료가 가능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대선 후보가 일정 취소를 안 했을 것이다. 이거 판결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이런 안 했을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가 된다. 그리고 디귿. 자, 안화골절이 의심돼서 CT를 찍었다는 것인데 자, 안화골절은 부딪혀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은 주먹으로 가격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재판부가 주먹으로 가격했다라고 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먹으로 가격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어떤 어느 정도의 그런 상당성을 가지고 제기한 의혹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또 있습니다. 리을. 다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산책 중의 낙상인지 모르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단순 낙상으로 정정을 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말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죠. 자, 미음. 자, 산책 중의 낙상 가능성을 재판부가 따졌습니다. 2021년 11월 9일인데 그 부부싸움 그러니까 어쨌든 그 넘어져서 다쳤다고 발표하고 그때 뭐 119 구급대 왔던 날이 근데 2021년 11월 9일 날 그때 산책했다고 그러는데 비가 왔다. 그리고 11월이잖아요. 비가 와서 우중이라는 거 비중에 산책은 통상적이지 않다. 그리고 민주당 발표 내용 중에 불분명한 게 없지 않다. 그리고 비읍. 당시의 언론에서도 다친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됐었다. 자, 이런 것들을 종합을 했을 때 재판부가 판단을 하기에는 부부싸움 과정에서 다쳤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추론 가능한 범위 밖이라고 볼 수 없다. 사실이다. 이건 아닌데 추론 가능한 범위.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을 했습니다. 추론 가능한 범위 밖이라고 볼 수 없다. 혹시 이 정도면은 이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범위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다. 부부싸움 중 다쳤다가 사실이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추론 가능한 범위 밖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상당한 이유에 근거한 의혹 제기다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무죄가 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발언을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 도막으로 나눴는데, 자, 그 이재명 당시 후보가 어떤 사람과 불륜 관계에 있었고 그 사이에 혼외자가 있어서 이거를 부인 김혜경 여사가 다투게 돼서 그때 당시 부부싸움이 났다. 뭐 그런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 또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 판결문에는 익명으로 표시가 돼 있어서 불륜의 의혹으로 그때 당시에 가세연이 지목한 게 누구인지는 제가 이제 판결문이 이제 익명화되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어요. 그냥 그대로 이제 읽어드릴게요. 20년 이상 업무적으로 긴밀한 관계였다고 이성 관계로 발전되는 것은 아니다. 니은 2002년 검사 사칭하다가 20대 여성 집에서 도피 생활을 한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20대 여성의 집이 그 사람의 집은 아니다. 그렇죠? 이것도 맞는 얘기죠. 디귿. 혼외자가 생겼다면은 가세연의 그때 당시에 의혹 제기대로 2002년, 2003년인데 근데 지금 그 사람은 2008년 결혼해가지고 2008년 11월에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무슨 혼외자를 낳았다 이 시기도 맞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가세연 방송 내용이 그때 검사 사칭할 때 그때 뭐 집에서 숨어 있었었는데 그 정도면은 무슨 일이 생겼던 거 아니야. 그때 뭐 혼외자 있어가지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그게 이제 문제 제기가 돼가지고 싸웠던 거 아니야. 그런 식인데 시기적으로도 안 맞다는 거죠. 자, 그리고 친자 관계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감정 이런 걸로 확인 가능한 객관적인 사실인데 그냥 뭐 그런 소문이 있다고만 하고 아무런 근거도 제시가 안 됐다. 그래서 아까 재판부가 제시한 기준이 있죠. 추론 가능한 범위. 근데 이 의혹 제기는 그러니까 혼외자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싸웠다. 이거는 추론 가능한 범위 밖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게 사실 이제 이 시기에 이런 어쨌든 여러 가지 그때 카톡으로 퍼나르기도 하고 가세연에서 방송도 하고 그때 당시에 소송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현지 지금 총무부 비서관입니다. 김현지 전에 이제 경기도 비서관을 했었죠. 2021년 11월에 이런 불륜설을 온라인에 퍼뜨린 40명을 고소를 했습니다. 이거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나는 가족을 구성해서 애 키우는 애엄마다. 근데 이거는 정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대한민국의 보통 엄마 이제 그런 그 항변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번 법원의 1심 판결이 이런 그 고소 사실에 대해서는 이거 허위 사실이다라고 뒷받침하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은 이런 거 허위 사실 이거 퍼나르는 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좀 일부러 좀 들고 와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이렇게 그 한 발언 내에서도 갈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좀 다뤄드렸고요. 자, 이번 또 궁금하실 부분이 이 소년원 의혹 관련된 부분 이거 어떻게 판단을 했나 이거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 문제의 소년원 발언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부분부터 조금 보고 가실게요. 이 소년원 관련 발언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2021년 5월 달에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등학교를 다녔어야 될 6년 동안에 공장에서 이러지 않고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갖다가 강용석 변호사가 그게 소년원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은 여자 문제인지 이거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그때 방송에서 이어 나갔었습니다. 근데 재판부가 보기에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이게 구체적인 적시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그냥 아주 불분명하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적시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엇인가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취지의 암시만 있을 뿐이고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무죄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소년원 의혹 제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게 아니고 이 발언의 형식과 내용으로 봤을 때 사실 적시,
사실적시에 먼저 해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이후에 이게 정말 사실인지 여부를 따져 나가는데 이 정도 발언이면은 사실적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났고요. 자, 또 두 가지 덩어리로 이 소년원 관련 발언이 두 개의 덩어리입니다. 12월 달에 한 그 발언 부분이 있어요. 이 발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잠시만요. 이제 그때 당시의 맥락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조금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방송에서 그 했던 내용으로는 뭐 제일 의무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가 비어 있다는 거거든요. 강용석 변호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이게 검정고시고 뭐 가난한 소년공 어쩌고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했다. 근데 생년월일이 이상하다. 뭐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한다. 뭐 그러니까는 이제 저희 여러분들 이제 댓글 보시는 대로 댓글 이렇게 막 그 올려주고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당시 방송에서도 뭐 일부 청취자들이 뭐 소년원 검정고시 뭐 소년원 출신이라 검정고시 본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검찰에서 허위사실이라고 이제 기소를 했는데 자, 이 부분 발언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좀 특이한데요. 일단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명예훼손 발언에서 발언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거는 상당히 조금 특이한 판단인데 보통 이 정도 이제 공소 제기를 하면서 사실 이 발언을 확보를 못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발언 여부가 불분명하고 또 이 발언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이 증거 같은 경우에는 부동의에서 증거로 쓸 수 없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고 또 설사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앞서하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소년원 관련 발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판단을 한 게 아니고 이거는 명예훼손의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무죄가 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판결문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이 사실 판단 이 부분을 다뤄드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700만 원, 1000만 원 벌금이 났습니다. 원래 검찰에서 구형을 한 것은 실형 구형을 했었어요. 1년 6개월, 징역 1년 각각 이렇게 구형을 했는데 집행유예 아니고 이제 벌금이 났는데 그 이유는 재판부가 보기에 일단 허위 발언이 있기는 하지만은 또 일부 무죄인 부분도 있고 또 발언의 파급력이 약하다. 그러니까 뭐 가세현이 사실 뭐 작은 채널이 아니잖아요. 큰 채널이고 유명한 채널이긴 하지만은 그 뒤에 이렇게 막 여러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받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급력이 크지가 않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벌금형을 선고를 했다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이런 정도의 뭐 구체적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의혹 제기 이거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제가 보니까 이게 제가 법조인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여기 가세현 같은 경우에는 강용석 변호사 법조인이고 또 이런 방송을 많이 해본 사람이라서 소위 말해서 이런 그 담장을 넘나드는 작두타기를 잘하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그거 수주를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혹시라도 뭐 개인 방송 하시거나 뭐 얘기를 하실 때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이 판결문 전체적으로 두고 봤을 때 일부 유죄인 부분 그리고 일부 무죄인 부분이 섞여 있고 유죄인 부분은 이런 의미에서 무죄인 부분은 이런 의미에서 무죄가 났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내용이라서 한번 제가 들고 와봤고요. 진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판읽기라는 게 원래 사실 제가 주로 다뤘던 거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당대표 시절에 그 판읽기였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이게 계엄 때문에 대선을 다시 치르게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이재명 피고인으로서의 이재명 판결문은 없어져 버리고 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서의 이재명 판결문만 남아서 제가 이거를 읽어드리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자, 뭐 이런 상황이라는 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치적인 상황이라는 거는 영속적이지 않고요. 또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당시에 그때 굉장히 핫했었잖아요. 그때 부부싸움이냐 아니면은 산책이라는 거 지금 생각해도 사실 11월 달 밤에 굳이 산책을 우리 그런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법원 입장에서도 이거는 좀 이유가 있는 근거가 있는
뭐 이런 의혹 제기로 볼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을 했다는 거 한번 다뤄드렸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댓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그 말 NY님 국민이 유포하면 허위사실이고 정치인이 하면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게 억울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 정말 화날 때가 많는데 저희도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이거 혹시라도 뭐 벌금형 문제가 아니라 그 사이에 수사받고 조사받고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책의 울타리가 없는데 국회의원들은 면책 특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다 하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뭐 김의겸 같은 사람 그렇게 했잖아요. 현역 때. 그 면책 특권으로 넘어간 부분들이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면책 특권을 정말 절대반지처럼 방어막처럼 해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할 수 있게 한 게 사실 국회의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화나는 부분이고 저도 이게 정말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많이 화나실 텐데, 로밍님 말씀대로 좀 비 오는데 그 시간에 산책을 했다는 게 사실 진짜 지금 생각해도 좀 어이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아?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판결문까지 그러니까 이재명 피고인의 판결문은 아니지만은 이재명 피해자의 판결문을 제가 한번 들고 와 봤고요. 그리고 이 주제를 제가 안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났죠. 어제 중간 간부 인사가 났는데, 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손에 묻혔던 사람은 죄다 날라갔다.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건희 무혐의에 관여한 사람들 다 날아가고, 반면 특검 수사하는 사람들은 영전하고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름들 한번 보고 가실게요. 이렇게 한번 보고 가시면은 다음에 인사판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명단 한번 쭉 보고 가실게요. 대장동 비리 수사한 사람 어미준, 부천지청장, 김영철, 북부지검 차장,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 인천, 부천, 그리고 수원, 성남 이런 데들이 좋은 데거든요. 일선청의 차장이었는데 다 날아갔습니다. 대장동 수사했던 그런 그 중견 검사들인데 어디로? 고검으로. 고검 같은 경우에는 일선 수사를 안 하거든요. 일선에서 수사한 게 만약에 불기소되면은 그 불기소가 맞는지 아닌지 그거 정도만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고등검찰청 고검입니다. 고검으로 날아간 거예요. 광주고검, 어미준 광주고검, 김영철 대전고검, 강백신 대구고검 다 지금 수도권도 아닌 고검으로 날아갔고요. 자, 또 있습니다. 또 이재명 묻으면 어디로 간다? 지방으로 날아간다. 고검으로 날아간다. 위진교사, 불구속 기소했던 김용식 부장. 중앙지검 공조부, 공정거래 조사부면은 이거 기업 사건들 공정거래법 다루는데 되게 좋은 데거든요. 부산고검 창원지부. 야, 고검 그냥 고검도 아니고 창원으로. 창원이 여러분 제일 그 비선호 지역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KTX가 바로 안 닿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방 중에서도 조금 선호하는 데가 있고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 데가 있는데 제가 안 좋아하는 데 중에 하나가 창원입니다. 후임으로 누가 왔냐? 이 중앙공조부에 국정기획위원회, 이재명 정부의 그 완장찬 국정기획위원회에 파견 갔던 나희석 수원지검 안양지청 부부장이 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명단 보고 가실게요. 제가 파란색으로 표현했죠. 주가창으로 표현하면은 이 하락세 파란색, 그리고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빨간색 구분해서 표시를 해봤습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경기도 법카 수사했던 사람들, 안병수 차장, 서현욱 형사 6부장, 김동희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이런 사람들 다 고검, 또 부산고검으로 어떻게 3명을 다 이렇게 부산고검으로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3명 다 부산고검으로 날아갔습니다. 자, 또 보여주시겠어요? 또 디올백 이번에는 이재명 수사가 아니라 김건희 무혐의에 관여했던 사람들 김승호 형사 1부장 형사 1부장이면은 중앙지검 중에서도 최선임이거든요. 부산고검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도이치 수사했던 최재원 부장, 반부패 수사 2부, 반부패수가 이제 옛날에 저기 있잖아요. 특수 2부장이었는데 이 사람은 사실 탄핵소추까지 됐다가 살아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중경단으로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중경단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중요하지 않은 데라고. 중경단으로 날아갔습니다. 자, 또 한번 보여주실게요. 이번 어제 인사 반면 자 비상계엄 사건 수사했거나 지금 특검에서 일하는 사람들 빨간색 치고 올라갔죠. 김종우 남부지검 2차장,
이찬규 중앙지검 공공수사부장, 부천지청장. 자, 일선지청 중에서는 부천지청 굉장히 좋은 데입니다. 수도권이고 검사 수도 많고. 여주지청 여기도 좋은데요. 여주지청장으로 갔고, 또 김건희 특검에 있는 한문혁 동부지검 형사 5부장. 야, 반부패 수사 3부장으로 왔네요. 한문혁 부장이 원래 도이치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인데 굉장히 좀 처신을 잘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 도이치 수사에 관여를 했었으면 어떻게 보면은 이거 무혐의 수사 잘못해서 이거 무혐의 나게 그렇게 한 거 아니야라고 그래서 문책 인사를 갈 수 있는 자리인데, 이번에 특검에 있으면서 이번에 인사에서 중앙지검 반부패, 그러니까는 특수 3부장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자, 인사판 보니까 어떠세요? 기가 막히죠. 로밍님 말씀대로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런데 이거 영원하지 않아요. 사실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되는 거 우리 한두 번 본 거 아니잖아요. 이번에 인사에서 영전했다고 하는 이문전 검사장, 심지어 검사장까지 됐죠. 이런 사람도 옛날에 다 지금 중경단이나 이런 데 가 있었다가 이번에 돌아왔고, 또 김태훈 남부지검장 같은 경우에도 중경단 고검 이런 데 갔었잖아요. 또 반부패부장 가 있는 박철우 검사장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중경단 고검 갔었고. 그러니까 지금 중경단 고검 간 사람들도 나중에 언제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모른다. 그때 이제 또 어떤 인사로 또 뒤바뀔지. 근데 사실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거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누구 사건 수사했다고 저기 멀리 지방으로 날아가고, 이게 사실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닌 거죠. 아닌데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다음 인사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